안녕하세요. 박정규와 함께하는 부동산 중개실무교육 박함정TV의 박정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개사님들께 제가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영상부터 3부 영상 강의까지 이어지니까요, 3부 영상 강의까지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먼저 일부 영상 강의에서는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지식 학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 창업 전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시고요. 또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창업 전에 취업을 통해서 경력을 좀 쌓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절대 다수죠. 그리고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손님 응대 기법이라든지 영업 기법, 그리고 카페나 블로그를 제작해서 손님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초보 중개사 대상의 마케팅 교육 업체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중개업 성공 비결, 또 영업 노하우, 또 효과적인 클로징 기법, 또 세일즈 기법, 또 성공 창업 비결, 뭐 각종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초보 중개사님들께서는 이 마케팅에 대해서 당장은 신경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초보 중개사님들께서 마케팅 교육 후에 그 활용도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활용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세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창업 후에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왜 시간이 없냐? 물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걸립니다. 이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요. 또 주변 부동산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 해야죠. 그 와중에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 응대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루 일과가 너무나 바쁜데 카페나 블로그까지 운영을 하려다 보니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블로거가 올린 내용을 스크랩해서 그냥 올리는 뭐 그런 일들이 반복을 하더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블로그나 카페 또는 자료를 대충 만들다 보니 오류의 정보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초보 중개사님들께서는 카페나 블로그 저는 운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적으로 또는 독창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정보를 올리셔야 되는데 그 소양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이 업계 현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보를 올리신다고 한들 어떤 시간이나 노력만 투자를 할 뿐이지 효과를 거둘 수가 없더라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마케팅이나 또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중개 실무상 수입으로 절대적으로 직결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현장도 있기는 하죠. 뭐 입주 현장이라든지 또는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정보가 블로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뭐 신문 기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손님을 유입시키는 그런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나 구옥주택, 뭐 입주가 끝난 아파트라든지 입주가 끝난 지 1, 2년, 10년, 20년 된 아파트에서는 블로그나 카페로 손님을 유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이버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 정보를 보고 그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하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100%지.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득하고 네 정보가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난 네 부동산에 갈게 라고 해서 오시는 손님들은 거의 전무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리핑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리핑은 중개사인 내가 손님에게, 매수인의 희망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반면에 그 내용보다 훨씬 더 100배는 더 중요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우리 중개사에게 물어보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알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 이 능력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즘의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언제 취득했는데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냐 안 하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거주주택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반대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담보대출로 받아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주변적인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중개사에게 질문을 했는데 바로 즉답을 하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브리핑을 할 수가 없다면 마케팅을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음식점이 맛이 없는 음식을 팔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노력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까요? 물론 초단기 한두 달 정도는 반짝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길어야 두세 달 이후부터는 이 음식점은 폐업을 해야 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내용을 우리 중개사의 입장으로 대입을 해보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아무리 한들 어떤 이익으로도 연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기법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마케팅에 대해서 특출난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식이 수반되는 마케팅이 이어야지만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창업 후에 초보 중개사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단언컨대 계약서 작성을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왜 계약서 작성을 가장 어려워하시느냐면, 중개사인 내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불안한 거죠,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가 잘못돼서, 잘못 써서 중개사고나 중개 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계약서 작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이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 초보 중개사분들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반영을 해서 계약서 또는 특약까지 다 적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1년 이상 경력자이신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최소한 10분, 15분, 길어야 20분 이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감안해서 특약 작성을 하실 줄 알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짧게만 계약서를 썼을 때에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잔금 이후에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개사에게 어떤 책임이 들어올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까지도 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답은 드리진 않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학습을 정말 게을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 쌓기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식 쌓기에 가장 우선해서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마케팅이나 또는 경매나 그 외 기타 부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뤄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지식 쌓는데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선배 중개사들이 초보 중개사에게 계약할 때 확인 설명서는 7, 80%에 대한 비중을 갖고 정확히 써라. 그러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근데 계약서는 어떤 이유로든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비중을 20, 30%로 두고 써라 라고 조언들을 하시죠. 이 내용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약서도 100%, 확인설명서도 100%의 비중을 각각 놓고 임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질 않지, 이렇게 비중을 놓고 계약을 쓰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개 사고로 이어져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는 중개 실무 업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요. 자, 계약서 작성은 앞에서도 말씀 간단하게 드렸지만 짧게 쓰는 게 좋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계약서 특약이 많고 길면 계약 성사율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서는 짧을수록 좋다, 특약은 짧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적을수록 좋다라고 강조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자, 제가 15년 이상 중개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도 중개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99.9%의 계약은요, 본 계약서 작성할 때 이미 계약금 일부 금액, 다시 말해서 가계약금이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이 입금이 된 이후에 본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권리와 책임, 의무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고 해서 그게 기분 나쁘다고 계약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는 아직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매수인도 매도인도 조금 갸우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업인으로서, 전문인 직업인으로서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향후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적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화살은 결국 다 중개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고 계약자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죠. 그래서 계약서에 대한 특약에 대한 내용은요, 문장은 짧게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필요 항목이나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꼭 기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중개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 계약자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고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니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 저희에게 주는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아깝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특약은 짧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단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고려해서 중개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무난하지만 특약을 짧게 작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임차인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그 특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특약을 길게 작성할 수도 있죠. 위의 내용처럼 짧게 작성한 너무나 편리한 계약이지만 매수인의 성향이나 매도인의 성향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길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어적으로요. 또 복합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겠죠. 총 6개의 특약의 항목 중에 4개, 5개의 항목은 아주 간단하게 표기가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하는 특약이 한두 개는 있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간략하게만 또는 생략하고 썼을 때에는 나중에 중개사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온갖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중개사가 스트레스 몸으로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는 중개사의 실력 노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유자재로 어떠한 상황이 맞닥뜨려지더라도 중개사가 가장 법리적으로 합리적이면서 현명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매도인과 중개사는 알고 있는 내용을, 중요 내용을 매수인이 알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나중에 수면 위로 꺼내든지 아니면 감추고 가자, 이런 심리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실무시에 특약을 우리 중개사분들께서 짧게 쓰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요? 짧은 특약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짧은 특약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짧게 특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특약을 짧게 쓴다 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름 자기 합리화로 짧은 특약이 좋다라고 어필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 별로 없어요. 또 다른 이유로는 짧은 특약을 주장하는 중개사분들은 일단 쓰고 보자, 일단 쓰고 나중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고를 전제로 짧게 쓰는 특약 선호하시는 중개사님들도 적지 않으시죠.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참 중개 실무 강의를, 우리 현장 강의를 할 때 수강생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는 일하지 말자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내가 매수인 입장이라면 이런 중개사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중개사이지만 내가 내 물건을 어떤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중개사를 만났다라면 그때의 나의 심정은 어떨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요, 보통 보면 문제점을 비노출하기 위해서 짧게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작성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계약자가 그 문제를 알았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중개사는 신뢰는 당연히 떨어지고요, 매수인이나 임차인, 임대인은 그 중개사를 믿지를 못합니다. 매도자 역시. 그래서 계약자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잔금 또는 잔금 이후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물론 의도적으로 비노출을 했던, 아니면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노출을 할 수 없었던지 간에 그거는 계약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개사의 과실이 중요한 것 뿐이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중개사는 감안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감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특약은 반드시 중요 내용이 누락될 수밖에 없고요, 중요 내용이 누락이 되면 중개 사고나 중개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의 올바른 계약서 작성은요, 계약자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물건 상태 역시 법률적으로 지식을 수반한 것을 감안해서 법률적 범위에서 중개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확인설명서는 확인설명서 나름대로 100% 완벽해야 되고요, 계약서는 계약서 나름대로 100% 완벽해야 됩니다. 그 완벽이라는 기준은 법률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계약서가 이 완벽한 계약서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을 보면 협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또 확인 설명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권리관계 역시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협의 의외에 중개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분쟁 방어 내용으로 특이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게 계약서입니다. 그리고요, 문제점 노출 후에 사전에 다 협의를 하십시오. 당장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급급해서 문제점 노출을 꺼려 한다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게을리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계약서 작성 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가계약금 입금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 노출을 하고, 노출한 후에 그 노출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사가 주도할 수 있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계약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중개사가 주도하는 계약이 되는 거지, 문제점을 감추고 또는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걸 떠나서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노출을 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중개사는 계약자들에게 주도를 할 수 있느냐 또는 끌려다니는 계약이 되느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소문이 안 좋게 나느냐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각각 따져보면요, 계약서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협의 내용, 그 절차적인 문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물건의 상태와 또 권리 상태에 대해서도 따로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각각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계약서에 대해서 총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내용, 계약금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역시도 공인중개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이 내용을 각각 100% 완성을 해야지 계약서는 20-30% 비중을 두고 확인설명서에는 70-80%에 대한 비중을 두어서 진행을 한다?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중개 분쟁 및 중개 사고는, 자 보시면 가계약 입금 단계, 그리고 본계약 작성 후에, 그리고 중도금 지급 이후, 그 잔금 지급 이후에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중개 분쟁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행정처분 손해배상 적발 사유를 보면요, 계약자 신고에 의해서 90% 이상 발생합니다. 행정관청 자체 조사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중개사는 거의 10% 미만이에요. 이 행정처분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자 신고는 어떤 일로 이루어질까요? 계약서가 너무 부실했다는 내용이고요, 문제점에 있어서 사전에 노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물론 이 90% 이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불량한 계약자가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물건을 찾았는데 없어서 차선책으로 여기를 계약을 했는데, 먼저 알아봤던 선호했던 지역의 부동산이 이제 물건이 나왔으니까 이거 계약하세요,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한테 꼬투리를 잡아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량한 계약자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처분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잘못 작성을 해서 중개 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내용은 확인설명서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 아닙니다. 확인설명서가 잘못됐더라도 계약서만 잘 작성하고 사전에 문제점 협의를 잘 진행했다면 행정처분, 그래요, 뭐 영업정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또는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몇천 몇억 원까지는 맞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 분쟁 시에 중개사에게 집중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임대인도 중개사에게 자기네들끼리 둘이 싸우더라도 결국은 임대인, 매도인은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요. 매수인이나 임차인도 계약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중개 분쟁 시에는 무조건 중개사에게 항의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또 계약서와 확인서는 각각 별개이면서 일체의 성질을 포함을 하는데,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어도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요. 확인서가 잘못됐어도 중개사에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손해배상이나 행정처분을 요구를 하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서보다는 확인설명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비중을 나누는 이런 어떤 행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계약서는 계약서 나름대로 100% 완벽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는 확인설명서 나름대로 완벽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계약서 상황에 따라서 필수 항목 적용, 다시 말해서 안전성인데요.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계약자를 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향후에 중개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계약서 작성 그 이외에 다른 내용으로 중개 분쟁이 발생이 되더라도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자를 위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그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중개사가 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약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요. 이런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률 규정에 대한 지식. 이게 없으면 생각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을 수가 없죠.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계약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특약을 잘 작성하기 위한 학습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한 물건을 다루는 그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민법과 관계 법령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계약을 하다 보면 중개사는 정확하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자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선호하는 지역에 있어서 물건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한테 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가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저쪽 선호하던 물건지 쪽의 부동산에서 이 계약자에게 물건 나왔으니까 계약하세요. 그럼 이 계약자는 그 물건을 다시 계약하고 싶으니까 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트집을 잡아서 계약을 해제해달라 라고 주장하는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를 주지 않았다. 나한테. 이 임차인에게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또는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을 이 임차인에게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사법 위반이다. 그래서 너 구청에다 신고를 하겠다. 중개사인 너를. 그러니까 이 계약 한 거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중개사는 이래요. 무조건 등기부 등본과 근거 자료 뭐 각종 대장들을 그 계약자에게 주어야 한다. 또 어떤 중개사는 주지 않고 확인만 시켜줘도 된다. 근데 이 문의를 한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이 계약자에게 강하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든가 여러 가지 판단할 근거 자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보면 근거를 제시를 할 뿐이지 반드시 제출을 해서 계약자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빨리 판단하고 그 판단한 근거로 통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상당히 중요한 법률 지식이고요. 그리고 세법, 최근에 파리대책부터 최근에 개정된 법률까지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지식이 법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은 아예 부동산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임대차 계약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개정 법률, 특히 세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숙지가 된 걸로 끝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 능력도 갖추어져야 됩니다. 물건 유형별로 관련 지식들을 보면 아파트나 다세대, 단독주택, 상가주택, 오피스텔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에 대한 법률 규정도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또 상담시에 법률적인 기본 지식,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민법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법, 필수 임대차에 대한 특약은 뭐가 있는지, 또 개정 법률 적용법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이 주택에 대해서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인허가에 대한 관련 지식, 그리고 포괄 양도 양수도 부가세, 건축법, 권리 양도 양수, 또 상법에서 경업 금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야 상가에 대해서도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별로 적용하는 계약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다세대 아파트, 주택 종류, 주택임대 사업자 분양권, 입주권 이거에 대한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브리핑 시에 계약 대상자가 질문했을 때 즉답이 가능하죠. 즉답이 가능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다 끝난 상태에서 찾아보니 이미 때는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케팅을 잘 써먹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관련된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마케팅 기법이 먹혀도 먹힌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약서의 포함 내용을 보면 물건 상태 및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이 어떤 내용을 주장을 했는지 책임과 의무사항 또 권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기가 돼야 되고요. 절차적인 문제도 있죠. 그리고 담보권, 협의한 내용, 또 위험 회피에 대한 내용,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까지도 모든 것이 다 아울러서 있어야 어떤 계약을 진행을 하더라도 중개사로서 창피함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경험은 솔직히 1년 또는 빠르면 1년 미만에서도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합니다. 단 필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이 많고 필수 지식이 부족하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력자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겁내지 마세요. 그 겁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은 학습이 많이 되어 있을 때. 경력자라고 해서 필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경력이 많은 분들도 필수 지식, 최근에 바뀐 법률 개정조차도 숙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가 신규 초보 중개사일지라도 필수 지식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습득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능력이 있다면 기존 경험자들을 앞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필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완성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경험보다는 필수 지식이 계약서 완성도를 결정하는 데 더 크게 기여를 하고요. 완성도가 높을수록 초보 중개사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올라가겠죠. 자신감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돌리셔도 늦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영상 강의에서는 학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희 여러분들께 전달을 했는데 사실 제가 많은 더 좀 심한 내용을 써서 자극을 드리고 싶었지만은 언어 순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달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이런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에서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많이 만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5분의 1밖에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2부 영상 또는 3부 영상 강의에서 틈틈이 학습에 대한 내용 강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학습에 대한 내용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게으르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을 관리하는 중개사분들의 거의 80-90% 이상이 여자분들께서 주로 종사하시는데 살림도 하고 일도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나름 저희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를 못할 내용이죠. 계약자의 입장에서 살림하는 또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잘 몰랐네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어느 계약자가 그 부분을 예 이해합니다 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데 학습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그 학습이 너무 막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에게 실무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초보 중개사님들께서는 운영을 하시다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여기다가 노출해 놨으니까요. PJG입니다. 박정규 이니셜이에요. 토탈 5120 이렇게 해서 저에게 카톡을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고요. 2부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